그 남은 1시간 정도인데요. 그 중간중간 뭐 질문 시간 드려야 되는데 중간중간 여러분 궁금하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풀텍스트니까 뭐 완전한 풀텍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풀텍스트 만들려 노력을 한 거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야기를 뭘로 꺼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면서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어떤 공동체?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 공동체, 특히 이제 노동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지금도. 칸트 전공자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 책이 2012년인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그때 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읽고 보험과 상황의 서평 기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서평 기고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상당히 독창적인 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책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직원을 쉽게 말하면 회사의 직원, 주식회사의 직원을 경영자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경영자로 세워야 한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주식회사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회장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회사들은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 보면 주식회사인데도 뭡니까 회장이 모든 걸 이제 사실 통제하는 그런 방식의 주식회사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평등하게 민주적 방식으로 사실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주에는 노동자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따로 뭐 형성해서 거기서 어떤 권력의 청위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회장을 만들고 이런 거는 주식회사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의 핵심이. 그래서 주식회사를 평등한 기업으로 만들려면 그 주식회사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영학 전공자도 아닌데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기업의 철학자이면서 상당히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어설픈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충격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 철학자가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서 글을 쓴다라는 게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걸 해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대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의 핵심 주제인 상호 주체성의 이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호 주체성이라는 것은 홀로 주체성과의 반대입니다. 홀로 주체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 주체성은 홀로 주체성에 비해서 공동체성이 강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논의가 공동체에 대한 논의니까. 내가 홀로 결단하고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판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칸트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은 사실은 상호 교환 관계 또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통찰인 거죠. 자기의 통찰이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게 상호 주체성의 이념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라는 대담집을 이분이 내었어요. 이 만남은 이 대담집을 낼 때 그 제가 상대 대담자 생각이 안 나는 혹시 생각하세요? 정상 선생님 만남 김상봉 선생님하고 같이 대담했던 이름 갑자기 생각나요. 네, 하여튼 서경석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대담을 한다는 게 그 대담을 한 그 책의 제목을 만남이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만남 코드는 이 김상봉 선생님한테 아주 중요한 코드죠. 왜냐하면 만남을 해야 사실 타자를 만나야 더불어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타자 없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타자에 대한 만남이라는 사건 없이 사실은 주체를 세우는 이야기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함께 주체적인 또는 자율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이 사람의 철학적인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책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천적인 책을 많이 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또 다시 돌아가서 자기 학문의 길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제 새로 주체성의 관점에서 기업을 보면서 기업은 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공화국이다. 이런 말 합니다. 공화국이다. 작은 공화국이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여러분 거기 이 3쪽의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상봉이 그리는 기업은 공화국이다. 국가가 기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겁니다. 국가는 기업으로 가고 있고 기업은 공동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좀 재밌는 통찰이죠. 이 국가라는 것은 정체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화가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국가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 이념과 또는 건국 이념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생하면서 국가에 예속되기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생명적 입장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국가로 예속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예, 그거는 또 다른 맥락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근대 국가 개념은 사회계약입니다. 계약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유럽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동양적이랑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국가만큼 공동체 계약에 의해서 함께 동의해서 만든 공동체 개념으로서 가장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국가는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공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 창출을 함으로써 이제 그 생산을 통해서 그 생산의 시너지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집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와 기업을 이렇게 이끌시키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국가가 기업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는 사실 기업만큼 공동체 논의를 담고 있는 게 없다라는 통찰인 건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는 이제 좀 세밀하게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거는 제 관심사도 아니고 그건 제 능력도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하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은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기업은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다국적 기업이든 그게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 세계적인 기업이든 이 기업은 사실 세계성을 담보로 해서 코스모폴리탄을 전제로 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념도 넣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이념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발전하지 않는
발전하지 않은 국가, 많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의 어떤 그런 울타리도 뛰어넘고 종교도 뛰어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생활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경계 뛰어넘기고. 그래서 기업은 그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와 관련해서 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크죠. 국가는 정체성을 공고하게 해감에도 불구하고 태행적 기업의 형태로 가고 있는 반면에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업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을 새롭게 보면서 기업을 개혁해야 된다는 건데 국가를 개혁하는 문제와 기업을 개혁하는 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국가를 정복을 시킴으로써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플로레타리아를 해방시키면 그 이상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국가 개념을 부정하거든요. 국가를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가가 기업과 관련해서 다시 그 기업이 국가가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기업이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은 이제 그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이제 생각과 관련해서 기업과 아주 밀착되어 있잖아요, 현실이. 그러면 그 새로운 혁명을 좋은 세상을 소위 말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국가를 개조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기업의 개조, 기업의 변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시대 정신에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바꿔야 된다. 국가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실 기업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없다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우리 이제 좀 역사 국정교과서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그렇게 정부가 태행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기업이 국가보다 앞서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정부 조직들이 제대로 안 움직였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빨리빨리 투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그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결들이 있겠지만 훨씬 더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바깥에 전문가들이 더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 경제 회사들에 훨씬 더 전문가들이 더 포진되어 있잖아요. 로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로펌에 다 가 있어요. 로펌은 뭐냐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적인 일들도 하겠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기업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자, 다시 기업은 뭐라고요? 기업이 공동체적인 형태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게 이 사람의 이제 통찰이고, 그래서 기업을 공학으로 만들어라. 그 국가에 대해서 해방의 기치를 걸려고 하지 말고 기업을 보편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만남이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면 작은 공화국들, 폴리스라는 작은 공화국들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경쟁자로, 이게 이제 구호입니다. 노동자를 경쟁자로. 그렇게 하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물론 이상주의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제 던져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현장 가운데서 공동체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기업이라는 존재가 그 서로 주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실제적인 현실적인 현장이다. 공동적인 것을 논할 수 있는 이미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끌어내고자 하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기업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공동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국가처럼 이미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공동적인 사유로 끌고 갈 수 있는가. 또는 교회처럼 사적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사적 소유물로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몇몇 사람들의 소유물로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공동적인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동적인 논의로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책이 좀 던져주고 있다고 제가 봤던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관리.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자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사실 공동적인 것을 다루기 힘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 없이는, 정말 진지한 성찰 없이는 공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주제를 한번 넘어가봅시다. 방금은 이제 경제적인 주제에서 공동체 논의가 어떻게 공동적인 논의로 가야 하는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걸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그 문제의식을 좀 던져주고, 그리고 종교와 공동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코무니타스 논의를 잘 가져왔습니다. 코무니타스라는 것은 문화인류학적 용어입니다. 빅터 터너라는 상징 문화인류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쓴 이제 중요한 책이 의례의 과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례라는 것은 리추얼이라는 겁니다. 리추얼이라는 것은 뭐 종교 행사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문화적 습관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성인식 같은 걸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듭니다. 성인식 하면 할 때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인식 하는 그 순간에 그에 참여하는 애들은 성인입니까? 성인이 아닙니까? 성인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의례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성인입니까? 성인이 아닙니까? 네? 성인이 되고 있죠. 성인이 아니죠. 성인이 아닌 건 맞죠. 그죠? 그렇다고 성인식을 하고 있는데 너 성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성인이 됐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의례라는 사건 속에서 생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이라는 것은, 청학에서 생성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폐쇄적인 의례인데 이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역동적인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고착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통과 의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통과 의례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선포를 해야 결혼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의례인 거예요. 유일한 의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례라는 것은 삶의 측면과 지금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삶의 측면과 그리고 추상적으로 유산으로 남아있는 전통이잖아요. 전통이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결혼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결혼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인 거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 사실은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경계인이 돼버립니다. 경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문지방, 문턱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빅터가 터너가 쓰는 말은 리미널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미널리티라고 하면 한계 상황이라는 거고, 리미널 하면 이제 그 한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좀 좋은 번역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좋은 번역이 없어서 한계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문턱을 넘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회사에서 사장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문턱을 넘어서면서 아버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빠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회사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사장이 된다든지 회사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매개로 해서 그 속성과 또는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리미너를 이제 경계라고 하고, 그 경계인의 존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의례가 이제 철학에서도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화두로 이제 좀 부상하고 있는데요. 의례라는 주제가 왜 그러냐면, 의례가 이제 공통적인, 그러니까 사회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같이 한다라는, 같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대들마다 생각들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 가치관에서 다르고 이럴 때, 그 중간에 있는 경계인에 대한, 경계 사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정체성을 밝혀라 하는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경계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이 문제인 거예요. 공동체를 논할 때 이 경계인에 대한 사유가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너 아니면 나다, 나 아니면 너다, 우리 아니면 너희다, 이런 어떤 적대적인 어떤 관계 있잖아요. 친구 아니면 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의 문법적인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 논의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그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의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식 하는 순간 이 성인이냐 아니냐라는 그 경계에 놓여 있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뮤니타스를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코뮤니타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코뮤니타스는 여러분 300 영화 보시는 적 있으세요? 300. 거기 보면 로마인들도, 고대 로마인들도 스파르타인들도 고대로 갈수록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죠. 성인식을 통과 의례를 할 때 뭡니까? 뭐죠? 그 용어가 있었나? 하여튼 들에 내보내는 거 참 뭡니까? 좋은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들에 내보내고 그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그 광야로 내보내면서 거기서 남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스파르타인들이 사실 용사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그러면 그 내보낼 때 그 내보냄을 받은 그 성인식에 참여하는 그룹을 코뮤니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코뮤니타스. 이 코뮤니타스는 제가 이제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셔널 처치하고 이제 연결하려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그 개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라고 이제 프로스트라는 그 신학자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제가 글 써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게 코뮤니타스 그룹이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4쪽 그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코미니타스는 목적에 대한 원대한 의식이 해당 공동체 내에 녹아져 있는 공동체다. 그 목적은 해당 공동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내적 실제와 구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제와 구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무엇인가? 공동체의 비전을 실제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그런 의미의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는 운동을 포함하며 외부에 존재하는 선교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함께함에 대한 경험을 설명한다. 네, 좀 어렵죠. 번역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코미니타스는 그 밖에 외부에 존재하면 일단은 공동체가 있으면 기존 공동체가 있으면 기존 공동체 바깥에 존재합니다. 코미니타스.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던 미션들이란 말에 이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또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전통적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 그 성격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변혁했던 공동체가 다시 보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변혁을 했는데 새로운 변화를 꽤 했는데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혁 공동체가 아니라 또 이전에 보수적인 공동체로 또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또 새로운 변혁을 이루어야 돼야 되는. 그래서 점점 계속 새로운 어떤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정신이 코미니타스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일정한 지역에서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했던 이유가 이제 자기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뭔가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떠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떠남의 공동체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떠남이라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공동체를 고정화시키는 방식의 공동체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근데 내보낼 때 이제 타자성 또는 이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핵심은 공동체에서 왜 나오고 보내야 하느냐. 미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성서적으로 그랬죠. 그러나 이제 문화인력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공동체가 변질되고 또는 썩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일부가 예를 들어 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뭔가 어떤 애들 좀 초조해 줄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밖을 보게 돼요. 내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결속해 있었는데 일부를 보내고 나가게 되면 바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질이 외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타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 공동체도 타자를 보게 함으로써 밖을 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또 진전을 이뤄내도록 코미니타스적 성격을 또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타자를 만나는 거, 타자성을 만나는 거, 이질적인 것을 자기 것과 다른 이질적인 것을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코미니타스적 정신이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 생각을 좀 하나 덧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몸의 연약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게 이제 공동적인 것과 제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코미니타스가 왜 공동적인 거냐?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야생, 와일드니스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질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맹수가 공격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적이 침범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주 역동적인 그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공동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공동적인 것이 공동체로 가기도 합니다. 코뮤니타스는 가게 돼 있어요. 가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또 코뮤니타스를 구성을 하고 함으로써 계속 새로운 그 통과 의뢰를 통해 새로운 유입이 가능하도록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서 같이 머물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동체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딱히 이론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주장을 쓰는 겁니다. 제 주장을 한 말씀드리면 몸의 연약함이라는 십자가의 신학이죠. 십자가의 몸의 공동체가 교회는 왜 그러냐면 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몸이라는 거 신체는 머리, 몸, 지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요. 중간에 4쪽 두 번째 단락에 중간에 잘 읽어볼게요. 성경 나오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였다. 그 밑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뭐라고요? 여럿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체에 대한 강조와 몸에 대한 강조가 융합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몸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야기에 좀 더 가깝고요. 지체를 강조하는 것은 여럿을 강조합니다. 다수 또는 복수. 철학적으로 이제 복수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됨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것을 강조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이거는 제 해석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만은 신학적으로 근거 없습니다. 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지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지체라는 것은 은사가 다르고 그거는 몸의 하나됨을 위해 유익하게 쓰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합니다. 공동체에 필요하긴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미 다양한 것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럿이라는 것에 대해 다수의 복수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그게 강조점을 두고 살펴보면 어떤 점이 눈에 들어오냐면 그러면 지체가 하나가 아플 때, 하나가 고통을 당할 때 온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체의 연약함이 하나됨의 근거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하나됨에 대한 근거가 강함에 있는 게 아니고, 강한 통치력에 있는 게 아니고, 강한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감정의 문제, 감각의 문제,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약함은 어디냐? 고통의 문제인데, 이거는 실존적인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맥락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몸의 고통이에요. 지체 지체의 고통이에요. 그 지체의 고통은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고 이미 이제 감각적인 거예요. 감정의 문제, 욕망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이 지체의 연약함이 곧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심연에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연약함이 사실은 베이직이 돼야 되는 거죠.
연약하면 공동체가 연약해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연약한 자 또는 사회적 약자 또는 그 주변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이 공동적으로 나도 노숙인이 될 수 있고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고 나도 그 병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이런 어떤 공동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의 연약함에 대한 논의가 이제 그거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으로 그 앞쪽 제일 밑에 이번에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공동체는 율법의 문서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체성을 무한시키고 새로운 관계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연약함의 연대로서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 것 같습니다. 이 연약함이 연대적 방식으로 있는 공동체. 그게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너무 공고하게 하는 이질적인 게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공동적인 것에 더 사유가 더 많이 가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제가 철학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선수 테스트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